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이 거부한 법률안을 다시 표결에 붙였습니다.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은 끝내 부결됐습니다. 단 3표가 모자랐습니다. 그 얘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여럿 나왔다는 뜻입니다. 분석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월권 행위에 대한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헌재가 제동을 건 데 이어 정치권에선 지명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하루 각 당의 경선 움직임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7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7표, 부 98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법률안 모두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재표결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표결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두 개의 특검법안 모두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통과까지는 3표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 탄핵안은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발의가 안 됐고요. 일단은 이제 유보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생기면 그때 당 차원의 검토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대신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고 소극적인 권리만 행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총집결한 민주당과 단일 대우를 강조한 국민의힘. 이 시각 본회의 속보를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본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폐기된 법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관심이 가실 내용 중 하나가 내란 특검입니다. 내란 특검 부결됐고요. 명태균 특검 법안도 재표결 끝에 부결이 됐습니다. 즉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짚어드린 대로 3표 정도가 모자랐고요.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찬성이 197표, 반대가 102표였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찬성 197표, 그리고 반대가 98표, 무효표가 4표가 나왔습니다. 299명이 출석했기 때문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로 계산을 하면 산술적으로는 199.33표가 필요한데 200표가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단 3표로 끝내 부결이 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볼까요, 김희정 의원님? 우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거긴 합니다만 예.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의 대선 이 경선 후보자들이 윤석열과 거리두기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속속 내놓기 시작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부결됐고요. 그러나 지난번보다는 가결 표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결국 이것은 시간의 문제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부권 행사가 이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총리,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1, 2, 3가 총합 41번의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예. 오늘 재의결한 8건에 대해서 상법 개정안만 한덕수 대행이 이제 거부권 행사한 것이고 나머지 7건은 전부 다 최상목 대행 시절에 거부권 행사를 한 거예요. 예. 아주 큰 일들 하셨다. 참 이런 비판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대행으로서 전혀 지금 이 정권의 1, 2, 3가 똑같은 행보를 했다는 점에서 국민을 더욱 실망시키는 행보를 보였다라고 판단하고요. 결국에는 이 정권하고 거리를 두고 그 대통령 대선 후보로서 뭔가 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지금 각자 호언장담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조차도 이거를 이렇게 부결시키고 내란에 대해서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 그다음에 내란 행위뿐만 아니라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진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임시방편으로 봉합하고 간다고 해서 과연 진실을 끝까지 묻어둘 수 있을 것이냐. 정말로 정확하게 판단하길 바랬는데 역시나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결국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6월 4일 이후에 이 특검들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단일 대우를 강조를 오늘 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단일 대우는 깨진 것 같죠? 깨졌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네. 단일 대우가 유지됐다고 보는 게 더 단일 정확하다고 대우는 봅니다. 이제 일부의 당론 부결이잖아요. 네, 일부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은 지금 표결 결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지금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요건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서 재의결이 이루어질 때 이게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 분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총리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왔던 국정 철학과 반하는 법안에 대해서 제휴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 당 역시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법안 가운데 유일하게 제휴권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통과된 게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거든요. 예.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EBS의 수신료를 기존의 전기요금에서 별도 고지했었는데 다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쟁적인 정치적 갈등이 불거지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민주당이 기획해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통과시킬 수 없다.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거부권 행사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 다른 법안들은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탈표가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결과를 뒤바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단일 대우가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윤재관 의원님. 김유정 의원께서 아까 시간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세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의 표결 결과는 47일짜리입니다. 47일 남았거든요, 대선이요. 47일의 저항을 오늘 한 건데 결국 누구도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들을 또 오늘 표결로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부권이 얼마나 남발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통합징수하던 걸 몇십 년 동안 하던 거를 갑자기 바꾼 걸 다시 원상 회복을 해서 국민이 TV 수신료를 이제 내는 데에서 편리함을 가하기 위한 법인데 그것마저도 부결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정확하게 국민들께서 아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거부권이 남발했다는 거가 정확하게 드러났고요. 특히나 이 국민의힘이 지금의 그 2회 연속 파면을 당하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염치와 예의가 없이 계속 국민의 뜻과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형태로 계속 표결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던 표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8개 법안이 거부가 돼서 오늘 재의결을 했는데 한 번에 투표하고 한 번에 쭉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자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는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의결은 한 개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개표를 하고 종료한 이후에 다른 법안에 대해서 또 투표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예. 이 정부 들어서 특히 최근에 너무 많은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도 8개의 법안을 각각 이렇게 나눠서 투표와 개표를 진행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8개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가부를 적어서 투표함에 집어넣고 한꺼번에 개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의결에서 저렇게 동시에 여러 법안에 대해서 투표하는 거는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저런 장면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게 이 거부권 행사가 너무 많았다. 어쨌든 지금 의회 권력과 지금의 행정부 권력을 잡고 있는, 물론 지금 권한 대행 체계이기는 합니다만 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너무 많다는 게 또 한 번 증명이 됐습니다. 예. 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부결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선 폐기되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다시 추진할 수는 있는 것이고 회기가 바뀌면요. 이탈표 분석을 잠깐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 관련된 그 투표에서 찬성이 197, 둘 다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5 혹은 6 정도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김유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태균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굉장히 이름이 많이 거론됐었기 때문에 네. 혹시 무기명 투표에서는 반대표를 던졌으려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표가 부결표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면은 197표가 나오려면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5명 혹은 6 정도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효표가 또 4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거의 9표에서 10표 가까이는 이 이탈표가 단일 명태균 대우가 특검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단일 대우가 무너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지금 가표가 197표고 부표가 국민의힘이 지금 108명인데 102표가 가결표가 그러니까 반대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192 야권이 똘똘 뭉쳤다고 치더라도 5표는 적어도 이탈표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하고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탈표는 한 표, 2표든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번에는 가결하면 적어도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냥 시행이 되는 거라서 즉각적으로 특검 임명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문제라는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뒤늦게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손절하고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후보들이 속속 하고 있어서 적어도 오늘 재의결에서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 얘기들이 일말의 진정성이 있구나, 진짜로 손절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냥 말로만 떠드는 거였구나. 너네가 그렇지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뭐 가감 없이 보여줬다 이렇게 예.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뭐 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태균 특검은 지금 반대가 98표, 무효가 4표여서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계산해 보면 최대 9표 정도의 네. 이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원내대표하고 인터뷰했을 때는 찬성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찬성표를 던졌고
따라서 개혁신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 이탈표라는 표현보다는 반대나 무효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전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9표 정도 나온 것으로 봐야겠죠? 적극적인 이탈표가 5표, 또 소극적인 이탈표라고 할 수 있는 무효가 4표 나왔으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 9표 정도 우리 당 내에서 명태균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갖고 있던 당론과는 다른 표결을 던졌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 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화돼서 진실 규명보다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소추 특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언제라도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김건희 여사와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사법 체계 내에서 이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갖고 있는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 이런 측면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내란 특검법도 현재로서는 뭐 5표 정도 우리 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역시 헌재에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법적으로 1차적인 책임을 졌고요. 형사재판이 막 시작됐죠.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 특검이 필요한 건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우리 당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탈표 분석 조금 더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뭐 5표 내지는 최대 10표 정도의 이른바 이탈표는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서 부결되고 폐기된 것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 중에 몇 사람이 찬성을 했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12월 3일 날 벌어졌던 내란 행위가 잘못됐다. 그리고 명태균 같은 사람이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선거에 개입하거나 공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찬성을 하는 게 맞죠.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내란 특검법이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뭐 당론으로 찬성을 하던 아니면 그 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에 맡겨서라도 찬성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야 향후에 국민들께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점점 회복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로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저는 오늘 재의결이 이루어진 여러 법안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느냐인데 예. 이건 역시 이제 부결됐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표결 전에 설명할 때 한 얘기도 사실은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상 맞지 않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의 집권 세력 내지 국민의힘은 점점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상법 개정안 재표결 결과는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표가 4표가 나왔습니다. 부결됐고요. 자, 네. 윤재관 의원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지금 수사 상황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 필요성은 지금 어제도 확인됐죠. 대통령실과 관저촌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도 막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확인했고 또 하나 경찰이 신청했던 비화폰 관련된 서버의 압수수색은 검찰이 3번이나 반려했던 사실이 어제 또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계속 그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계속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하는 게 특검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표결 결과 어제의 압수수색의 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더 부각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도돌이표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과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매우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이 과거에 뭐 신한국당, 한나라당 시절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위기를 어느 정도 돌파했던 이 경험을 갖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가령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다가 국민들에게 역풍이 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막당사를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서 100석이 넘은 120석 정도를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정확하게 과거가 끌어내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기를 보여주면 국민들도 한번 보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자기들이 했던 경험마저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형태를 보면서 정말 이게 여기는 답이 없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란 종식과 민주안정 수호를 위해서 야 5당이 원탁회의를 통해서 이번 주에 합의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연합정치 구현을 위해서 원내 교섭단체 정상화, 지금 20석에 있는 것을 10석 정도로 낮추는 정상화에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 이후에 교섭단체 구성 여건이 대폭 완화될 텐데 이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면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다시 뛰쳐나오는 나올 만한 의원들이 좀 있겠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 국민의힘이 전혀 바뀔 의향이 없는 모습을 좀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이후에는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국민의힘의 붕괴 이런 것들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봐야겠네요. 글쎄 그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겠다라고 예. 한 것은 저는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에 얻어낸 정치적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명분 없는 추진에 대해서는 뭐 전 야합이라는 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그러면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제3지대를 만들어서 창당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우리 그 한국 정치 역사에서 제3당이 걸어온 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원심력,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총선이든 선거가 가까우면 그런 원심력이 작용해서 제3지대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예. 지금 대선 국면이나 아니면 앞으로 3년 남은 총선 국면을 생각한다면 이 제3지대로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기 어려운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3지대는 오늘 뭐 우리 주제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좀 돌아가 볼게요. 앞서 이제 어제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실패 말씀을 해주셔서 이걸 바로 이어가 보죠. 압수수색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게 대통령 파면된 상태고 관저에서도 퇴거를 했고 그런데 경호처가 이걸 막아서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민정 의원님? 근데 막아선 사람이 단순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뿐이냐, 정진석 비서실장도 함께 두 사람이 막아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이 내란죄 관련해가지고 피의자로 수사 대상인데 수사의 주체인 경찰이 압수수색을 수사 대상자 두 사람이 막아선다? 반복적으로?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가의 어떤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가능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계속해서 막아서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특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파면된 마당인데 뭘 그렇게 감출 게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사표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경질을 하든지 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순서인데 예. 오히려 연판장 때문에 내가 사표 내기로 했다라고 해놓고 그것도 뭐 4월 말까지, 4월 말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후한무치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아닙니까? 경호처 차장 사표 수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응해라라고 얘기하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아마 헌재에서도 그 가처분 인용하고 이런 뭐 상황에서 한독수 권한대행은 어제부로 그 대망론까지를 포함해서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가장 무책임한 지금 사람이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윤재관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삼청동 안가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3번이나 기각시킨 거 굉장히 중요한 CCTV니 이런 것들이 다 기록들이 좀 거기에 있는 것인데 예. 어떻게 그 삭제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 대통령 파면만 되고 나면 경호처 압수수색을 통해서 비화폰 서버나 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얻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모두가 생각했는데 파면 이후에도 달라지는 게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분노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독수 권한대행이 할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일만 하고 다닌다라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고요. 이조차도 지금 이미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길면 47일이겠죠, 이것. 예. 검찰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 일부 계속 이제 기각을 해서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찰의 수사 방해인가요? 아니면 검찰에서 판단해서 거기까지는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뭐 합리적인 판단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상 수사방해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물론 치매적인 강제 수사의 수단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범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는 게 맞겠습니다만 사안이 워낙 중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안도 아니고 내란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더군다나 그게 어떤 개인의 그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공적인 건물이잖아요. 예. 그 이른바 안가가 됐던 아니면 집무실이 됐던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 제한돼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주장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연거퍼서 검찰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수사방해고 그것은 검찰의 수뇌부가 이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전후로 적어도 깊숙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검찰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뭐 검찰 대변인 아닌데 검찰 입장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예.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 때문에 CCTV와 관련한 압수수색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정황이 없다.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또 안가에 출입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신청한 그 수색영장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라는 검찰 입장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12월 4일 날 그러니까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2월 4일 날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영 민정수석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4사람이 안가에서 만난 건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그 만난 사실 자체는 당사자들도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민 장관이 안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다는 게 어떻게 앞뒤가 맞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찰이 신입니까?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수사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압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냥 미루어 짐작하면 국민들이 다 거기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방식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그리고 무혐의 처분할 때 똑같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한 것 같은데 그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처럼 안 보인다. 조사도 제대로 안 해놓고 안 보인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권력의 그 윤석열 일가 그리고 윤건희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던 검찰이 지금까지 계속 내란 수사마저도 계속 방해하고 김성훈의 신변 확보도 계속 그 영장을 반려하고 계속하면서 수사 방해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특검으로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고 그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국민에 대한 요구를 저항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회초리는 정확하게 6월 3일 날 아주 혹독하게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소위 검찰이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온적인 자세를 견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조차도 뭐 안가에 처음 가봤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안가에 처음 갔어. 그리고 연말 가기 전에 얼굴 보려고 갔어. 그랬구나. 이러면서 지금 여기 압수수색을 허용 안 한다는 것도 도저히 뭐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고요.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해명조차도. 그런데 저는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점은 뭐냐면 대통령 안가에 어떻게 대통령 없이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등등이 모일 수가 있습니까?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대통령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못하는 이 검찰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건도 여러 차례 반려를 했고 3차례 기각했었죠. 예. 그리고 구속영장을 결국은 청구했는데 영장 실질 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네. 이런 상황도 상당히 여러 의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검찰은 이 내란 수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기 싫어하는 티가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 왜일까? 뭐 검사들이 수사하기 싫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 전체 조직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검찰 수뇌부의 중요한 몇몇은 자신들이 이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내란 이후에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범죄 혐의가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 그거는 어렵죠. 사실은 본인 죄에 대해서 본인이 누가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공수처가 있긴 합니다만 조금 대단히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하지만 더하면 처음에는 이제 검찰이 내란의 동조 세력 정도로 인식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수사 방해를 계속 하는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내란의 주체 세력이다. 검찰이 내란 주체 세력으로서 시각을 바꾸고 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내란의 주체 세력에게 어떻게 수사를 맡깁니까? 그러니까 특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특검에 대한 필요성은 꽤 많이 여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정략적 특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그런 거죠? 측면도 있고요. 지금 예.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중요 종사자들이 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검에 규정하고 있는 예외성과 보충성에 예.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예. 법안이 일부 조정이 되고 대선 이후라면 특검은 가능할까요? 물론 원내 지도부가 아니셔서 글쎄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내란죄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서 미진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이후에 그 재판이 다시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이 확인될 때에만 특검을 통해서 다시 재판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속보 되제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덕수 대망론도 김이 새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 전원일치로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문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서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여러 언론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대행은 지명을 철회해서 결자 해지를 하라라는 의견부터 사과하고 물러나라라는 압박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선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 다른 곡절은 없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국화의 관세 분쟁을 본인이 해결하고 약간 구국의 영웅처럼 딱 나타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바람에 김이 쫙 빠졌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2명을 무리하게 임명을 했죠. 혹시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탄핵을 하면 나오려고 했는데 저희가 간파를 하고 탄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대망론의 시작이었던 여론조사도 이번엔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개된 전국 지표조사를 보면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66%를 기록했습니다. 출마냐 불출마냐 여론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략적 모호함을 취했던 한덕수 대행이 이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출마에 대한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인용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어떻게들 판단하셨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덕수 대행의 월권 행위에 대한 철퇴다 이런 언론 보도의 논조들도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 또 반대 의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씩 들어보죠. 우선 저희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이것은 권한대행의 위헌적 월권 행위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해왔었는데 예. 역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내일 퇴임을 앞둔 두 분의 그 재판관이 참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참 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뭐 헌법적 가치 또 이런 혼란상을 수습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이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9대 0이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특히 그 김정환 변호사 이 헌법소원 내고 가처분 신청을 했던 김정환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지난번에 탄핵소추 그 정족수 관련해 가지고 두 분의 재판관은 이제 200명이 필요하다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김 변호사 스스로도 9대 0이 나온 것은 놀랐다. 2명 예. 정도는 뭐 기각 의견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그러나 9대 0이라는 그 결론이 나올 만큼 예. 이 사건을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라는 어떤 재판관들의 의지가 담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거는 정말 온당한 뭐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런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마는 2017년에 있었던 일이 또 2025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또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선례는 남겨두는 것이 다양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애둘러 표현하긴 했고 이 가처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걸로 모든 것들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원일치 9명이 전원일치로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1차적 판단이라고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서요. 이게 가처분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본안 소송에 가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 가처분에선 그러면 인용이 됐느냐? 만약에 인용이 안 됐을 경우에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다른 재판을 실제로 판결을 했으면 나중에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용하되 저는 본안에서는 반드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앞으로 새로 뽑히게 되는 대통령이 2명의 헌법재판관 몫을 지명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래도 본안 소송이 계속 진행돼서 다음에도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예.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정치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중도한 그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본안 소송에 가서 정확히 권한에 대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어제 인용이 되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요. 또 9명 전원일치의 결론의 시작점이 헌법 27조 1항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유추해보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작 임명 절차가 진행이 돼서 임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권익의 침해 내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임명 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정작 한덕수 권한대행도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자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한 사실이 없다. 단지 헌법재판관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뿐이다라는 답변을 냈어요. 예. 아니 이건 약간 그 좀 정도가 지나친 말장난 수준인데 아니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기가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해서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지명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정작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는 지명한 적 없다, 발표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을 제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그 민간 개인 회사의 작업장에 뭐 안전모 쓰고 사진 찍고 작업복 입고 사진 찍으면서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참 개탄스러운 일이고 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해놓고도 이게 문제가 돼서 법률적인 다툼이 생기니까 자기 인사권 행사한 거 아니다. 아니 그러면 발표는 인사권 행사 아닙니까? 예. 발표할 권한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모든 행위가 이해할 수가 없고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대행 측의 의견서 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좀 더 구해볼게요. 일단 제가 그래픽으로 설명을 먼저 쭉 드리고 질문 드릴게요.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헌재 의견서입니다. 한덕수 대행 측이 의견서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발표를 한 것이지 지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가처분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신청인은, 여기서 피신청인은이라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라고 해서 지명행위라고 판단을 헌재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에 담화문으로 사실 발표한 것이잖아요. 그 담화문도 보여주시죠. 열흘 뒤 임기 종료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다라는 표현까지도 쓰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명 발표는 지명이죠. 예. 아니
저건 지명이죠. 예.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해놓고 헌재에 낸 의견서에는 지명한 적은 없고 발표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블랙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보기엔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 대권에 대한 꿈은 접고 그저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마지막이라도 좀 보여주는 게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어제 헌재 판결의 의미를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 한덕수 권한대행 분수를 알아라.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아는 거 정신 차려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고요. 경고망동하지 마라 라는 의미였고 또 하나는 요새 보니 대통령 놀이에 그 허파에 바람이 분 것 같은데 허파에 바람을 좀 빼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럴 만큼 본인도 자기의 말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으면서 그러면서 가장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선에 출마한다? 어불성설이죠. 국민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몇 달간 우리 국민들이 정말 헌법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공부는 지금도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특히 2명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해서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야라고 다시 한번 또 다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지명이 아니라 발표였다라는 그 주장에 이르러서는 정말 너무 이 수준 이하지 않습니까? 너무 낯뜨거워서 도대체 이 정도의 어떤 문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어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정도의 인물이 지금 트럼프를 만나서 통상협상을 한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나라를 어떻게 또 다시 한번 시체말로 말아먹으려고 그런 꿈을 꾸고 계시는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그 임명 절차가 뭐 아직 진행이 안 된 거다. 발표만 했으니까. 그런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회 나와서 본인 연락 받았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고는 소장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대통령 몫의 일단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냥 지명하면 그때부터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국회에 청문회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걸로 봐야 되고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서 계산을 해서 한 달이면은 임명이 가능하니까 대선 전에 임명하려는 그런 꼼수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헌재에서 세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보신주의적인 태도로 5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해왔던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무리한 일을 감행했을까? 이게 과연 한덕수 대행의 의지였을까? 소신이었을까?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파면된 전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의 대망론도 어제 헌재의 이 인용 결정으로 끝났다라고 보는데요. 하루속히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지명 철회하는 게 맞는 순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4월 4일 이후로 헌법책을 이젠 좀 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게 됩니다. 총리실에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나타냈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이제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선 석거되지 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헌재가 거대 당의 시종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차례로 들어보고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속고 되제해야 합니다.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러한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퇴임을 목전에 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실력 행사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원 일치가 나왔는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실력 행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깊은 뜻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총리실에서 얘기한 걸로 가름하자면 헌재의 결정은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판결에 대한 정치적 의미는 전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를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뭐 입법 독주를 통해서 의회 독재 수준까지 도달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굉장히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기 때문에 행정권을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입법권과 행정권이 민주당에 모두 귀속되고 사법부 역시 지난번 김명수 전 대법관 시기를 거치면서 정치 편향적으로 구성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번 헌법재판관 나머지 2명을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경우에 정말로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체제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 지성이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그만큼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민심은 절묘했다 이런 식의 평가를 자주 하곤 하는데 예.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은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느 한 당의 독재로 연성 독재로 가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어제 판결이 중도와 보수에 있는 분들에겐 더 큰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앞서 이수진 앵커가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전국 지표조사고요. 바람직하지 않다 66%, 바람직하다 24%가 나타났습니다. 모름, 무응답이 10%로 집계가 됐고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실시가 됐고 조사 일시는 4월 14일부터 16일, 즉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그런 상황에서 이뤄졌고 16일까지 진행이 됐다는 점에서 물론 시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도 일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이 여론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근데 어제의 그 가처분 신청 인용은 6시 거의 다 돼서 속보가 떴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는 조사에 포함이 안 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서도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66%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마 본인이 잘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24%는 최근에 뭐 일련의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를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를 넣어서 국민의힘 후보군에 넣어가지고 여론조사 했을 때 뭐 엇비슷한 이런 추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그냥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마 어제 이후에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는 여론조사가 있다면 어제 헌재의 결론을 반영한 그런 여론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 논외로 하더라도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높은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대선까지의 남은 기간 동안을 무리 없이 또 혼란을 좀 다 잠재우면서 잘 대선을 관리해달라. 그게 대행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국민의 어떤 주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인이 다른 꿈 꾸지 말고 또 국민의힘이 지금 대행으로 인하여 경선에 굉장히 힘이 빠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현역 의원이 몇 명 가도 그거는 뭐 나중에 단일화를 위한 뭐 그런 포석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리면 굉장히 힘이 빠지죠. 국민의힘은 후보가 결정돼도
저게 끝이 아니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조차도 짧은 기간 동안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마지막 소명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선거 관리 잘 해주시고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동안 차출론, 추대론이라는 표현도 아주 일부에선 등장했지만 경선에 뭐 참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막판에 무소속 출마 뒤 단일화 얘기는 아직 유효한 건가요? 일단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우리 당에는 이제 경선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우리 당의 경선으로 참여하기에는 사퇴 명분도 굉장히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선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보는데 여전히 많은 의원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니까 그때까지 대강의 뭐 관세 전쟁이라든가 미국과의 통상 압력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공직을 사퇴하고 뭐 이른바 제3지대 중도 보수 단일 후보로 나올 경우에 이 단일화를 통해서 예. 중도 보수를 한 팀으로 모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은 뭐 부인할 수 없고요. 저는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여론조사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정권 교체 여론과 정권 재창출 여론을 놓고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거고 반대로 정권 재창출 여론에 찬성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각각 상이한 반응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 지적하고 싶은 거는 권한대행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권한대행에 요구하는 내용은 있을 겁니다. 권한대행은 앞으로 있을 국정 공백 기간을 잘 추스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을 거고 또 조기 대선을 잘 관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텐데 이분이 플레이어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쉽게 수긍해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 여론조사 결과를 또 달리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66%가 바람직하지 않다. 다수가 안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본다라는 해석과 반면에 24%나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전혀 다른 뉘앙스의 해석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제가 김용남, 윤재관 의원께도 마지막 의견을 구할 텐데 일단 총리실에서는 굉장히 지금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총리실에서 보도와 관련한 해명 자료의 상당수가 출마설에 대한 그 보도에 대한 해명이거든요. 어제는 트럼프 측이 한덕수 대행의 직접 만남을 희망한다 이런 보도가 나갔고 총리실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정부는 아는 바 없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거나 아니면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이제 물밑에서 일어난 일들을 뭐 공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는 바 없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정부는 아는 바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도 여러 해석을 낳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 출마론을 키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론조사 결과와 맞물려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씩 듣고 넘어가죠. 일단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뭐 발언이나 행보는 누가 봐도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의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대정부 질문에는 출석하지 않고 지금 산업 현장 그것도 호남 갔다가 영남 갔다가 이렇게 전국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행보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부추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출마 희망자의 행보입니다만 결국에는 출마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 앞서 언급된 대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면서 그나마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유일한 장점, 당내 경선 과정이 재밌을 것 같다. 누가 될지 몰라서 흥행은 될 것 같다라는 게 완전히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대선에서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8년 전을 되돌아보면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렸습니다. 대선 지지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2주 정도를 못 버텼어요. 그리고 대선 출마를 포기했죠.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구 여권 내의 주자들을 놓고 여론조사를 할 때 1등도 하고 뭐 2등도 하는 수준이지, 여야를 통틀어 놓고 보면 한덕수 후보가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출마도 못할 거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에도 집중하지 못했던 이런 오점만 남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세부적으로 좀 보면 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10명 중에 5명, 6명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출생지가 호남이니까 호남에서는 조금 더 우호적인 여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는 10명 중에 7명 혹은 8명 정도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명분 없는 출마에 대한 얘기인지 분명하게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여론조사에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것은 올해 들어서 정권 교체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게 만든 사람이 또 한덕수라고 하는 한덕수의 역할론이 또 역할을 그려는 역할, 부정적인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에 또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뭘 보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본인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총리실에서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물어보지도 못한다는 의미예요. 물어볼 수도 없다. 물어볼 수도 없으니 우리가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밑에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소통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반기문 2주도 못 버텼다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나오자마자 이틀 만에 저는 이제 꼬꾸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진 앵커 브리핑을 듣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정치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웃음과 재미를 선사해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취지로요, 토론 조편성에도 재미 요소를 넣었습니다. 미디어데이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조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제일 먼저 도착한 안철수 후보가 자리를 잡자 김문수 후보가 같은 조를 선택했습니다. 유정복, 양양자 후보가 합류하면서 먼저 A조가 완성됐습니다. 단 2자리가 남았습니다. 네, 2자리 괜찮으신가요? 같이요? 네. 거의 맨 마지막에 도착했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나경원, 이철우 후보 쪽으로 향하면서 죽음의 B조가 완성됐습니다. 이 죽음의 B조, 분위기 좋게 웃고는 있지만요, 서로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죠. 오늘 1분이라는 발언 시간을 두고도 티격태격했습니다. 당당하게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접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했어. 60초에 가장 근접하게 하신 분은 나경원 후보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들 잊으신 건 아니겠죠?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게 2주도 채 안 됐습니다. 탄핵 대통령을 배출하고 예능형 경선을 한다고 하니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예, 오늘 미디어데이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주요 후보들 다 나왔죠. 다 나왔고 그 안에서도 여러 발언들이 있었는데 쭉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바로 이 김문수가 반드시 이런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우리의 처절한 외침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나경원이 증명해내겠습니다.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습니다. 괴물 정권을 막아내고 좋은 나라 만들자는 애국심, 우리 모두 하나 아닙니까? 홍준표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양자택일로 국민 앞에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토론조도 발표가 됐죠. 네, 토론조가 발표됐는데 A조보다는 B조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A조와 B조가 주제가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A조는 청년 미래를 주제로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양자 네 후보가 하게 되고 B조는 사회통합을 주제로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 이렇게 되는데 저는 B조가 주제가 사회통합이거든요. 예. 네 명이 당내 통합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B조의 토론은 아주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만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 입장이었고 이철우 지사라든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엔 탄핵에 대단히 그 강도 높은 반대 의사를 밝혔었기 때문에 구도는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했던 이 두 구도지만 구성으로 본다면 3대1의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좀 공격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4월 4일에 헌재 선고가 있었고 이제 한 2주가 이제 다 돼가죠. 2주 만에 웃음꽃이 핀 경선장의 모습인데 재미있는 경선, 예능형 경선을 표방한다라는 발표와 보도 자료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파면 뒤에 이렇게 일찍 안 치러도 되는 대선인데 파면으로 인해서 벌어진 선거, 거기에 예능형 경선이다라는 게 뭔가 좀 서로 뭐랄까요, 어색하다라고 할까요? 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다른 당의 평가들 좀 들어보고 또 국민의힘 내부 평가도 듣겠습니다. 저는 뭐 국민들이 딱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웃음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실 예. 것 같아요. 참 그로테스크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그 파면이 되고 지금 이제 여당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출마를 포기했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패족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 패족이 된 이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웃음꽃이 활짝 필 만큼 한가한가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재밌게 웃고 보자라고 하는 뭐 현실 부정인가 뭐 이런 생각마저 하게 되는데요. 글쎄요, 지금 후보 개개인별로는 뭐 전 대통령과 이제 손절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두 명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지난 그 집권 기간 동안에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 파국을 막을 만한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저 중진 의원들, 뭐 광역단체장 다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숱한 기회들을 다 놓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기회들이 있었죠. 그 내란 사태 이후에 파면되기까지 빨리 탈당시키고 혹은 제명을 시키더라도 관계를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보수로 회귀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취소라는 돌발 변수 때문에 급변침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황에서 굉장히 그냥 함께 가는 여전히 한 몸인 것처럼 당정 일체론 이런 거 뭐 계속해서 강조했던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지금 저렇게 이제 와서 손절하는 모습, 웃고 떠드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과연 저분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뭔가를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일까? 아니라는 것에 뭐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참 너무 한가해 보입니다. 어떻게 웃음이 나오죠? 예, 바로 반론 들을게요. 그 속담에 며느리가 미우면은 발 뒤축이 밉다고 못생겼다 이런 발 얘기를 뒤축이요?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 가지 좀 찾을 거리를 찾는 건데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나치게 예능화,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우리 당에서 이걸 준비했을 때는 그만큼 절박한 마음에 뭐라도 새로 해보자. 그래서 우리 당에서 떠난 마음, 중도층에 있었던 분들의 마음을 다시 우리 당으로 돌려보자라는 의도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세대별로 그 표심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40대, 50대에 공고한 민주당 지지세가 있고 60, 70대는 우리 당에 비교적 호의적이죠. 그렇다면 20, 30대가 이번 선거를 가늠할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큰데 요새 20, 30대들은 정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진지하고 이른바 진지충이 되는 것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 30대들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우리 당에도 이렇게 좋은 후보들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이렇게 뭐 흥미 위주로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시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당 후보 선출 과정에 독한 말을 하는 게 저희도 편치 않아요. 근데 적당히 하셔야죠.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국민들의 삶에 저격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내란 선동과 내란을 지속하는데 또 동조했던 세력들인데 그분들이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염치라도 좀 있어야죠. 국민들께 성찰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근데 국민이 웃고 정치인들은 진지하고 국민들이 웃게 만드는 게 사실은 선거 과정이고 이후에 집권 과정이어야 되는데 국민들은 정말 죽겠는데 본인들만 웃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많이 들 수밖에 예. 없습니다. 너무 원색적인 비난을 해주시는데 국민들에게 변화와 성찰, 쇄신의 메시지는 이제 후보들별로 각각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꾸만 얘기하시지만 이번에 대선 후보도 못 내는 조국 혁신당이 자꾸만 저런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자, 또 한마디 해야 될까요? 짧게 하시죠. 염치가 있어야죠. 자, 두 분이 오늘 두 번 연속 아니, 그럼 염치가 탄핵을 만들었던 그런 정당이 자기가 알겠습니다.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죠. 그게 정상인 거죠. 무슨 알겠습니다. 염치가 있다고 후보 내놓고 그게 잘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럼 조국 혁신당은 염치가 없어서 안 내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또 오늘 충돌하셨네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로 하시고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줄곧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온 나경원 의원이 거리두기에 나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발언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와서 그렇게 관계 거리두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늦었다라는 평가도 내놨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대선을 이야기하는데 윤 전 대통령을 너무 내세우는 것도 안 좋고 자꾸 언급되는 것 자체가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대표 있을 때 윤리위에서 제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얘기하는 분들은 조금 뒤늦은 얘기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탄핵 반대를 했던 나경원 의원이 저 발언이 이제 불거지면서 뭔가 거리두기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과의 선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따라 붙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발언일까요? 아니, 출마를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선긋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헌재에 의해서 파면이 됐고 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과의 인연을 계속 강조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태도가 바뀐 거는 알겠는데 그 태도를 바꾸기 전에 적어도 반성과 사과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4월 4일 날 헌재의 파면 선고가 나오기 직전까지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뭐 사기 탄핵이다, 헌재에 의해서 각하될 거다, 기각될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반복했잖아요. 그러면 정작 파면 선고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라는 반성을 한 이후에 뭐 절연을 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있어요. 예. 한동훈 전 대표도 물론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만 3월 7일 날 법원에 의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태도가 좀 어정쩡하게 바뀐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남 탓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꽤 찾아갔는데 사저로 가니까 거의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전언이 있어요. 그래서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 취재 결과를 전언 형식으로 전한 내용도 있고요. 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자신의 취재를 바탕으로 저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도 있었는데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과의 이 거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도 대상포진 대상자야. 들어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밖이 아닌 내 몸속에 있고 특히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조심해야 된대. 대상포진 아니까 어때? 대상포진을 알면 방심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긴 여정을 함께할 때 필요한 건 따로 또 같이 하는 유연한 공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곳. 살아보세요. 아이오닉 9. 관절연골 건강 제대로 채우려면 난강막 램. 빈틈없는 관절연골 건강을 위한 새로운 선택. 관절기능 평가 24개 전 항목 개선 확인. 제대로 채우면 바뀝니다. 관절연골엔 난강막 램.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2024 헌납 8 사건의 결정문은 민주주의 교과서로 불릴 만큼 명쾌했다는 호평을 받습니다. 어제 2025 헌사 399 결정문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옵니다. 전원일치의 결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런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민이 뽑은 적 없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 권력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본안의 결과를 봐야겠으나 1차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 결정문 역시 민주주의 교과서의 초안이라 불릴만 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어떤 콘드로이틴 드세요? 손상된 관절은 회복이 어려우니까 의약품 원료에 약으로. 겔타입으로 빠른 흡수. 콘드로이틴 앞으로 약으로. 렉스콘드로이틴 1200 오직 약국에만. 기억해 모든 약속 설레던 처음 만남처럼 언제라도 난 여기 있을게. 이제 만남과 모험의 세상으로 마비노기 모바일 지금 다운로드.
아니 표정 왜 그래? 사실은 제가 치즈를 왜 처먹어? 일만 커져. 작게 말해요. 먹는 약 치센 있잖아.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키우지 말고 치센. 어때? 너무 편해요.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